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목숨줄을 죄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부탁, 그저 목이 너무 말라 물 한 병만 사다 달라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 평범한 요청은 며느리의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악마를 깨웠고 결국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차이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탐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그날 그 편의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저주하며 그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어머니 박명자 여사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죠. 손마디가 굵어지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한 결과 그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은 번듯하게 키워낸 아들 진수였습니다. 진수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미모의 재원인 수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명자 여사는 이제야 고생 끝에 행복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처음부터 명자 여사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수진은 세련된 매너와 나긋나긋한 말투로 명자 여사의 환심을 샀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자신의 금고 열쇠며 부동산 명의까지 서서히 넘겨주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수진의 그 달콤한 속삭임은 사실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여사가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하면 수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함께 외출했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명자 여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뱃양볕 아래서 걷던 그녀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고 근처 편의점을 발견하자 며느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저기서 물 한 병만 사다 줄 수 있겠니?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떨려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구나.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가방이랑 옷 안 보이세요? 이 비싼 옷 입고 저 지저분한 편의점에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물은 아까 집에서 드셨어야죠. 왜 매번 사람 귀찮게 하세요? 명자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명자 여사가 다시 한번 사정하듯 수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부탁이다. 그러자 수진은 거칠게 손을 뿌리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물이 마시고 싶으면 그냥 길바닥에 고인 물이라도 떠마시던가요? 왜 자꾸 저주받은 노인네처럼 구걸을 하세요? 어머니 같은 사람은 그냥 빨리 없어져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은 명자 여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주받은 노인네, 빨리 없어져라.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명백한 저주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떠나버렸습니다. 이날 이후 수진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명자 여사를 집안의 유령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유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수진은 이미 명자 여사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시어머니의 남은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그녀를 요양원이나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수진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진수에게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주변 이웃들에게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눈물 섞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그날 편의점 앞에서 버려졌던 명자 여사는 겨우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들을 물려주려 했던 며느리가 정작 시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물 한 병 사주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에 명자 여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저 아이의 본 모습이 저토록 추악했다니. 하지만 명자 여사는 단순히 울고만 있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깊은 분노와 함께 무언가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는 준비되었고, 진수도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망구,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어. 그 재산들은 다 내 거야. 물 한 병? 당신은 그 물 한 병도 아까운 인간이야. 수지는 명자 여사가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일 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노인이 품은 한 서린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수진이 쳐놓은 덫은 서서히 그녀 자신을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명자 여사가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이라 확신하며 본격적인 재산 탈취 계획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명자 여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상가 건물의 명의를 자신의 친정 오빠 이름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아들 진수에게는 어머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길을 잃으셔서 위험해요. 상가 관리도 이제 제가 전담하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스라이팅을 이어갔습니다. 진수는 평소 아내의 세련된 모습과 헌신적인 태도만을 믿었기에 어머니의 건강이 정말 나빠진 줄로만 알고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치밀한 연극 앞에 명자 여사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명자 여사는 방 안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방을 뒤져 서류를 가져가는 소리,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며 비열하게 웃는 소리까지 모두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제 거의 다 됐어.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기만 하면 서울 상가는 우리 거야. 조금만 참아.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치매 노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 바닥의 거친 세월 속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명자 여사에게 유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도 덜 나오고 진수 씨한테도 좋아요. 수진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훑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놓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젊은 시절 생선 장사를 하면서도 밤마다 야간 학교를 다니며 법률 기초를 공부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내민 서류가 단순한 상속 관련 서류가 아니라 모든 재산의 증여와 함께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는 독소 조항이 가득한 계약서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명자 여사는 모르는 척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장은 그녀의 진짜 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가 도장을 훔쳐갈 것을 대비해 가짜 도장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진짜 인감은 믿을 만한 옛 지인인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가짜 도장이 찍힌 서류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랑 한 집에 살 일도 얼마 안 남았네. 수지는 거실로 나와 흥얼거리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해 명자 여사가 방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수지는 명자 여사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사설 구급차를 불렀고 진수에게는 어머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셔서 급히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라고 거짓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명자 여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수지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어머니, 가서 치료 잘 받으세요. 제가 자주 갈게요. 하지만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비웃음만이 남았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명자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나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와 갈증을 그대로 돌려주마. 네가 탐냈던 그 재산이 너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명자 여사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하세요. 사실 명자 여사는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운전기사 역시 명자 여사가 미리 포섭한 사람이었죠. 수지는 시어머니가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갇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명자 여사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치워버렸다는 해방감에 취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로채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습니다. 진수에게는 요양원 면회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속이며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복해하는 사이 그녀의 등 뒤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가 변호사와 함께 수진의 횡령, 사문서 위조, 그리고 노인 학대 정황을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날 편의점 앞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가 꺼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명자 여사는 아들 몰래 차 내부에 고성능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한 직후부터 준비한 것이었죠. 영상 속에는 고인물이나 떠마셔라, 빨리 죽어라며 시어머니를 저주하는 수진의 악마 같은 목소리와 표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이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을 쳤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자 여사가 요양원에 갇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믿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놓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그 노인네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 내가 우아하게 써주지. 수지는 백화점 VIP 룸에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보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명자 여사의 재산을 함께 빼돌리기로 공모한 친정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상가를 처분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 아래서 거대한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안전가옥에 머물던 명자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수진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정황, 상가 세입자들에게 협박조로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명자 여사는 가슴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탐냈던 그 돈이 결국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다. 명자 여사는 변호사에게 지시하여 수진이 가로챈 임대료 계좌를 추적하게 했고 그녀가 불법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려 했던 서류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진의 악행은 집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진수에게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너무 편안해하세요. 면회 오면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니까 당분간은 저만 다녀올게요라며 철저히 속였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말을 믿고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역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성실하던 아내가 갑자기 고가의 명품을 휘두르고 어머니의 상가 관리에만 집착하는 모습에 조금씩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 완료됐어. 이제 팔기만 하면 돼. 라는 친정오빠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명예 이전? 어머니 상가를 팔겠다고? 진수는 다음 날 몰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명자 어르신요. 그런 분은 입소하신 적이 없는데요. 진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어디론가 빼돌렸거나 아니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그때 의문의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진수야, 나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바로 명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여사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저주하며 물 한 병 사주지 않았던 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매 환자로 몰아세운 일, 그리고 지금 벌이고 있는 사기 행각까지. 진수는 전화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저 악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명자 여사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 수진이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한다. 명자 여사와 진수는 수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여전히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명자 여사가 짜놓은 거대한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 신세였습니다. 수진은 상가 매매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급매물로 내놓은 덕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금으로 수억 원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친정오빠와 함께 계약 장소인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빠, 오늘만 지나면 우린 끝이야. 이 돈 들고 바로 출국하는 거야. 수진은 화려한 화장과 비싼 옷차림으로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는 매수자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휠체어를 탄 명자 여사, 그리고 차가운 눈빛의 진수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수진의 횡령과 문서 위조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수진 씨, 박명자 여사의 재산을 가로채고 노인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놔. 이건 다 오해라고. 저 할망구가 미쳐서 그래. 하지만 그 순간 명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물 한 병이 그렇게 아까웠더냐? 길바닥 물이나 마시라고 했던 내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구나. 명자 여사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단호한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악행 하나가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이 집구석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돈은 내 권리야 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냉혹했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믿었던 친정오빠는 이미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진의 모든 범죄 계획을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맛보며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은 물 한 병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경찰서 밖으로 나오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진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수억 원의 계약금을 손에 쥐고 해외로 도피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우리 오빠 어디 있어? 진수씨, 당신 미쳤어? 어떻게 마누라를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공허한 메아리와 무심한 형사의 눈길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이렇게나 깊고 어두운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향해 내뱉었던 저주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명자 여사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수진이 빼돌리려 했던 재산들의 동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이가 가져간 돈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찾아와야 합니다. 그건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이니까요. 명자 여사는 수진이 친정오빠와 공모해 해외 계좌로 미리 빼돌려둔 비자금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 노인이라고 무시했지만 명자 여사는 이미 수진의 휴대폰 복제와 이메일 해킹을 통해 모든 증거를 수집해둔 상태였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거라 믿었던 아내가 사실은 어머니의 피를 말려 죽이려 했던 악마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진수의 눈물 섞인 사죄에 명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아이가 무서운 거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된다. 명자 여사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수진에 대한 복수만큼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긴장과 공포 때문에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기요, 조사관님, 물 좀 주세요. 제발 물 한 잔만요. 수진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유치장의 정수기가 고장나 수리 중이었고 담당 형사는 바쁜 업무 때문에 수진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에게 물 한 병만 사달라고 애원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길바닥에 고인 물이라도 떠마셔라고 비웃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일까요? 수진은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시어머니가 느꼈을 배신감과 육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치장 구석에 놓인 세면대의 수돗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려 했지만 녹물이 섞여 나오는 바람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참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이미 법의 테두리를 넘어 신의 영역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의 친정 오빠인 영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철은 수진보다 더 비겁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건 동생 수진이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라며 동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수진은 면회실에서 오빠의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마저 나를 버려? 우리가 어떻게 계획했는데? 수진은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탐냈던 돈, 명예, 가족 모두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수진의 면회 신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한 장의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이혼 신고서와 함께 수진이 그동안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해라.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는 해주마.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명자 여사가 직접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물은 생명이다. 생명을 무시한 너에게 더 이상의 생명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수진은 그 메모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찢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진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옷들과 보석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전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한 푼의 돈도 한 방울의 물도 자신의 의지대로 얻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수진의 추락은 이제 막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수진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처럼 백화점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동자만이 남았습니다. 수진은 이동하는 호송차 안에서 끊임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치밀했는데 그 노인네가 어떻게. 수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명자 여사가 어떻게 자신을 앞질러 나갔는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파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삶은 수진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부리며 살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음식을 먹고 좁은 방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부대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교도소 안의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소한 일로 동료 수용자들과 마찰을 빚었고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서울에 상가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징벌 방행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상가는 이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처분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수진이 감옥에 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수진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숨겨두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는 딸이 빼돌린 돈으로 시골의 넓은 땅을 사고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그 땅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내 돈을 훔쳐가서 부모를 봉양해? 악마의 돈으로 효도를 하려 했다니 가당치도 않다. 명자 여사는 수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압류 통보에 당황하며 명자 여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명자 여사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모두 사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아들을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진수야, 정신 차려라. 네가 무너지면 저 악마 같은 년이 웃을 거다. 너는 네 자리를 지켜야 해. 진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을 다잡고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진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오직 모자간의 신뢰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교도소에서 면회오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친정오빠는 이미 자신의 형량을 줄이느라 동생을 팔아넘겼고 부모님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느라 딸의 영치금조차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아무도 오지 않는 입구를 바라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씨, 한 번만 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녀는 진수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썼지만 진수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수진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과거의 영광에 대한 환상과 현재의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명자 여사였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여기서 나가게만 해주시면 평생 종처럼 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 수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물병을 흔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목이 많이 마르니? 그 말 한마디에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과거 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자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물 한 병이 아까워 나를 길바닥에 버렸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 물을 줄 수가 없구나. 이 안에는 내가 버린 내 눈물과 피가 섞여 있거든. 명자 여사는 물병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가지 말라며 오열했지만 명자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수진이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벽에 머리를 토치며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어머니가 흔들던 그 물병만이 맴돌았습니다. 물 한 잔에 자비조차 얻지 못한 채 말라 죽어가는 식물처럼 수진의 영혼은 서서히 부패해갔습니다. 탐욕으로 일군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신병동으로 이송된 후에도 밤마다 헛것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병실, 벽면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덮쳐오는 환각을 보았고 그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져다주는 물을 미친 듯이 들이켰지만 이상하게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뇌리는 그날 편의점 앞에서 시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 제발 물 좀 줘. 독약이라도 좋으니까 목 좀 축이게 해달라고. 수진의 비명은 병동 복도를 타고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수진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한편 명자 여사는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까지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오빠 영철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제보한 덕분이었죠. 명자 여사는 그 돈을 찾아내자마자 전액을 노인복지재단과 독거노인을 위한 식수 지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야 할 돈이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가는구나. 명자 여사의 이 기부 소식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은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수진과의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녀가 샀던 가구와 옷가지들을 모두 처분했고 그 수익금 역시 기부했습니다. 진수는 퇴근 후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 같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몰라보고. 진수의 자책에 명자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사람 눈은 가리기 쉽지만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이제라도 네 눈이 뜨였으니 됐다. 수진의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딸이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부모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집과 땅이 모두 압류되었고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수진의 오빠 영철 역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고달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꿈꿨던 욕망의 제국은 그렇게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명자 여사의 재산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자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병동에 수용된 수진에게 어느 날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아무런 메모도 없이 아주 작은 생수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병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병 안의 물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자신을 쏘아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져가, 이거 안 마셔. 명자 여사, 당신이지? 날 죽이려고 보낸 거지? 수진은 이제 물공포증까지 생겨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흔하고 사소한 물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수진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수진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자 여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저지른 횡령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했고 수진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더라도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게끔 법적 그물을 촘촘히 짜놓았습니다. 너는 평생 목마름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한 방울의 물도 공짜로 얻지 못하게 하겠다. 명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수진은 병원 창살 너머로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물 중 단 한 방울도 자신의 입술을 적셔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냥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다 줬더라면, 아니, 욕심 부리지 않고 진수 씨랑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하지만 뒤늦은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조차 갈증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복도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 믿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진수가 아닐까? 혹시 시어머니가 용서해 주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무표정한 간호사와 알약이 담긴 컵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컵에 담긴 물을 보며 다시금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신병동의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그 빗물조차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싶을 만큼 오만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진에게 허락된 것은 좁은 침대와 매일 아침 전해지는 차가운 알약뿐이었습니다. 약을 삼키기 위해 마셔야 하는 물 한 모금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죄책감이 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수지는 간호사의 눈을 피해 컵에 든 물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했습니다. 이 물은 독이야. 명자 여사가 내 목을 조르려고 보낸 독약이라고. 수진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광기로 뒤덮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한편 명자 여사는 수진의 친정부모가 마지막으로 숨겨두었던 시골의 작은 과수원 부지까지 찾아내어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명자 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와 땅바닥에 머리를 짓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미쳐서 그랬으니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명자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들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저들의 눈물에 속지 마라. 저들은 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함이 사라진 것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다. 명자 여사의 말대로 수진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탓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가족의 유대감은 오직 돈으로만 연결되어 있었기에 돈이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수진이 빼앗으려 했던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비싼 자리를 왜 비워두냐며 의아해했지만 명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며칠 뒤 그곳에는 생명의 샘이라는 이름의 작은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면 들어와 시원한 물을 무료로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직접 그곳에 나와 물통을 채우고 컵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아까워했던 물 한 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웃음이 된단다. 네가 버린 자비가 여기서는 꽃을 피우고 있어. 명자 여사는 물을 마시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명자 여사를 도와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곁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진수는 수진과의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상처를 타인을 돕는 일로 치유해 나갔습니다. 그는 특히 노인 권익보호단체에 기부하며 자신의 아내였던 수진과 같은 가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명자 여사와 진수, 두 모자의 선행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고 수진의 악행으로 더럽혀졌던 가문의 이름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정신병동의 수진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울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갈증에 지쳐 쓰러져 가던 시어머니의 환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병실문 틈새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물을 사다 드렸다면 지금쯤 우린 같이 쇼핑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만 덜 욕심을 냈다면 지금쯤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을까요? 수진의 뒤늦은 후회는 차가운 병실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기회는 이미 그녀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뒤였습니다. 수진의 친정오빠 영철은 교도소 내에서
사고를 쳐 형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는 동생 수진을 원망하며 매일 밤 벽에 동생의 이름을 새기며 저주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한때 공모하여 남의 재산을 탐냈던 남매는 이제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탐욕으로 맺어진 인연은 고난 앞에서 이토록 추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이지.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갉아먹으며 죽어갈 게야. 명자 여사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어느덧 예전의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들고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진수도 제자리를 찾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던 이들은 벌을 받았답니다. 이제야 당신 곁으로 갈 준비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명자 여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삶에 대한 긍정이었고 정의를 바로 세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비 앞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며 평화로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평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수진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녀를 영구격리병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오직 자신만의 지옥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짐을 챙겨 병동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밖은 덥나요? 편의점이 가까운가요? 간호사는 아무런 대답 없이 수진을 어두운 복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물음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갈증의 상징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영구 격리병동으로 옮겨진 수진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고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영광을 떠올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누비며 점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던 시절,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제 것처럼 휘두르며 기세등등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키려 했지만 이미 바짝 말라버린 입안에서는 쓴맛만이 느껴졌습니다. 물 한 모금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짐승의 신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명자 여사는 수진이 그토록 탐냈던 상가 건물의 옥상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온갖 꽃과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식물들은 정직하구나. 물을 준 만큼 생명을 피워내니 말이다. 명자 여사는 물 한 바가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수확한 채소들을 들고 인근 노인정을 방문해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자 여사를 보며 천사가 따로 없다며 칭송했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진에 대한 증오 대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은 성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도와 정원을 가꾸며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수진과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계명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는 저기 저 노인정에 정수기를 새로 설치해 드리기로 했어요. 깨끗한 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게요. 진수의 말에 명자 여사는 대견한 듯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빼앗으려 했던 그 재산은 이제 수천 명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최후의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명자 여사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무고죄와 공갈 협박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다 건강을 잃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수진을 원망하며 서로를 핥히었습니다.
그년이 물 한 병만 사줬어도, 그년이 욕심만 안 부렸어도 그들의 집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한기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격리병동에서 가끔 환청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 여사가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물 마시러 나오너라. 수지는 그 소리에 홀린 듯 문으로 달려가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복도에는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고운 크림을 바르고 화려한 네일아트를 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한 추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줘. 제발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줘. 수진의 정신주치의는 그녀의 차트에 회복 불가능이라는 4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는 가끔 수진을 관찰하며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 그녀는 유독 물에 집착하고 물을 볼 때마다 공포와 갈망을 동시에 느끼는 것일까? 그는 수진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이 무언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라기보다 과거의 죄악에 갇힌 망령에 가까웠습니다. 명자 여사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명자 여사에게 맑은 물 한 사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고생했소. 이제 당신의 갈증도 다 풀렸구려. 명자 여사는 그 물을 마시며 생애 가장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 원한은 물에 흘려보내고 사랑은 바위에 새기라 했지. 명자 여사는 이제 수진에 대한 마지막 복수의 끈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평생 고통받는 것 자체가 이미 완성된 복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 놓아줌조차 허락되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갈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버린 물 한 병은 이제 거대한 바다가 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영구 격리병동의 깊은 밤은 고요하다 못해 기괴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수지는 좁은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쉴 새 없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원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을까요? 물 한 병이 뭐라고? 그깟 1,000원짜리 물 한 병이 뭐라고? 수지는 이제 환각 속에서 매일같이 그날의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숨이 막힐 듯한 갈증에 허덕이던 시어머니의 마른 손,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치며 비웃던 자신의 냉혹한 얼굴. 그 장면은 마치 고장 난 테이프처럼 그녀의 뇌리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정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녀가 가끔 벽에 대고 절을 하거나 허공을 향해 물을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 서울 요지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던 화려한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에 눈멀어 천륜을 저버린 죄인이 치러야 할 처절한 대가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수지는 이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조차 무서워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갈증에 타 죽어가는 악마가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숨만 붙어있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명자 여사는 이제 복수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예금 잔해까지 싹싹 긁어모아 아프리카의 가뭄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그토록 아꼈던 그 돈이 이제 수만 명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다. 너는 평생 목마르겠지만 네 돈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너를 축복하겠지. 이보다 더 지독한 형벌이 어디 있겠느냐. 명자 여사는 기부 증서를 손에 쥐고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악인의 재산이 선한 의지로 치환되는 순간 수진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곁에서
이제는 완연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진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사계절 꽃이 피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위해 신선한 물을 길어다 주었고 명자 여사는 그 물로 차를 끓이며 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수야, 물은 정직하단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생명을 키우지. 사람 마음도 물 같아야 해. 고여서 썩지 말고 늘 흘러야 한단다. 명자 여사의 가르침은 진수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은 이제 서로를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의 오빠 영철은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수진의 부모는 병든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술에 취해 수진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 독한 년,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더니 우리까지 구렁텅이에 밀어넣었어.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썩은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 했던 일가족의 결말은 이토록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들이 명자 여사의 피땀 어린 돈을 탐내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명자 여사는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 발치에 핀 작은 들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아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그녀는 정성스럽게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너도 목이 말랐겠구나. 물을 머금고 금세 생기를 되찾는 들꽃을 보며 명자 여사는 문득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마른 나무처럼 서서히 죽어갈 그 아이의 운명이 가련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승리자의 여유였습니다. 경리병동의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고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썼습니다. 물. 그녀가 쓴 글씨들은 바람에 흩어졌고 그녀의 눈망울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수진은 가끔 환청 속에서 아들 진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가자.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차가운 비웃음으로 바뀌어 그녀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상은 명자 여사의 선행과 기적 같은 회복을 칭송하며 수진이라는 이름의 악녀를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수진이 꿈꿨던 화려한 비상은 추락으로 끝났고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교훈적인 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 한 병 안 사주고 재산을 뺏으려던 며느리가 미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어간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수진에게 가장 잔인한 비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내리기 직전 수진에게 남은 것은 오직 단 한 번의 숨결과 꺼지지 않는 갈증뿐이었습니다. 영구 격리병동의 가장 깊숙한 방, 수진의 생명줄은 이제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고가의 생수만을 고집하던 그녀의 입술은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와 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환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명자 여사가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을 아들 진수에게 건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이 탐나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지만 환각 속의 명자 여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물 한 병의 무게가 내 목숨보다 무거울 줄 몰랐더냐? 그 목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시원한 얼음물이 있는 것처럼 입을 벌려 보았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마른 비명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탐냈던 수십억의 상가 건물보다 찬란했던 명품 가방보다 지금 이 순간 타들어가는 목을 축여줄 물 한 모금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업보는 그 소박한 축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고개는 서서히 옆으로 꺾였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끝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자의 처절한 공포만이 박제된 채 멈췄습니다. 탐욕으로 일군성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그녀의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로 기록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오빠도 길거리로 나앉은 부모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유일하게 장례식장을 찾은 이는 명자 여사와 진수뿐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수진의 영정 사진 앞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저 세상에 가거든 네가 버린 자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깊이 새기거라. 이 물 한 잔이 네 영혼의 마지막 갈증이라도 씻어주길 바란다. 명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움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과응보의 진리를 몸소 체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엄숙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명자 여사는 수진의 유산 중 남은 잔금을 모두 모아 갈증 없는 마을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습니다. 명자 여사는 재단 개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타인의 갈증을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물 한 병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악인의 탐욕이 뿌린 씨앗이 선인의 손을 거쳐 거대한 사랑의 숲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자 여사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끝까지 효도를 다한 아들 진수가 있었고 그녀가 베푼 사랑으로 꿈을 이룬 수많은 장학생이 모여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자 여사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상가 건물 1층의 무료 쉼터, 생명의 샘을 여전히 즐겨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갈증에 지친 행인들은 그 물을 마시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물 한 병을 아까워해 시어머니를 저주했던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전설이 되어 그 쉼터의 벽 한편의 교훈으로 남겨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이 부르는 재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막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진의 비극적인 종말과 명자 여사의 숭고한 복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갈증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탐욕으로 스스로를 말려 죽이고 있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물 한 잔의 저주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소한 악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마저 지옥으로 몰아넣는 과정이 참으로 소름 끼치고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갈증이 사랑과 나눔으로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K 복수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